선대위가 기로에 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고심 중이지만 개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빠를수록 좋다며 윤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위기로 기세를 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걸 포함해 1인당 최소 100만 원 구상을 밝혔습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잠적하기 직전 4층짜리 근린상가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금도 상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2,000건 가까이 차량 문 결함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테슬라 차량 문 결함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새해 첫날 벌어진 22사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당초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까지 귀순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단이 길어지는 이유,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완전한 홀로 서기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수습책을 건넸지만 윤 후보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을 다각도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퀴를 쥐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머무르는 이 윤 후보 자택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선대위 개편안 곧 발표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발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오늘 발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윤 후보가 내일 당사로 출근해 이 선대위 개편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 구상 등을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가장 높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윤 후보가 당사로 출근할 거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단을 내리기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이 숙고의 시간을 더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윤 후보가 이렇게 고심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윤 후보는 어젯밤 당사에서 귀가한 뒤 현재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계속해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 선대위를 슬림화할 경우 많은 사람들을 내쳐야 하는데 이 대목이 가장 걸린다는 겁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이 선대위 인적 구성의 문제인지도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윤 후보 생각입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선대위는 내홍을 겪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을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이 윤 후보는 달갑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쇄신 작업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윤 후보도 공감하는 만큼 늦어도 내일쯤에는 선대위 개편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집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달리 김종인 위원장은 당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본인이 짠 선대위 개편안을 윤 후보에게 제시를 한 뒤 결정하라며 후보를 압박했는데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까지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이어갑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개편안, 이른바 김종인안을 받으라고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심을 할 거예요. 답답한 사람은 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거예요.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테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면 돼요.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던진 김종인안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후보 비서실을 포함해 선대위 모든 조직을 총괄 상황본부에 통합시켜 조직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간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총괄 상황본부도 개편하는데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이 메시지, 윤희숙 전 의원은 정책,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정무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안에서 이준석 대표 역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보 미디어와 조직, 직능 분야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내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2030 표심을 잡는 역할에 한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선대위 개편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측근들에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민의 한 축은 이 틀어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도 사퇴하지 않겠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표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대표 사퇴 압박 움직임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당내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한 게 없지 않냐며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쇄신 이후 합류 여부에는 말을 아낀 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항상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당내 의원 모두가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기로 한 만큼 이 대표의 버티기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당 분란을 조장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직접 만남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재선 의원 20명은 내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런 내홍에서 자유로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 연휴 전에 최대한 격차를 벌이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은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반대로 철회했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길어지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재작년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다. 1차가 그랬던 거죠.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액이 최소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원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지 않겠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재정비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회제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요. 좀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고요.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조기 종결을 선언했던 기아차 광명 소화리 공장을 택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설 전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취재하고 나온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윤 후보가 종일 집에 있었다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자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라든지 후보 비서실 사람들 그리고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등과는 일상 업무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 등에 대해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후보와 가까운 선대위 사람들과 지인들과는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이른바 김종인 안을 받아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뭐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네.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윤 후보 앞에. 네,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이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은 뭐 윤석열 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절충안일 수도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까지 배제한 윤 후보 중심의 새로운 선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 기자가 취재를 했을 텐데 뭘 선택할까요? 네, 일단 김종인 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일단락이 될 거고 선거운동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윤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을 모두 쳐내야 하고 또 윤 후보 대신 김종인 위원장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이 반대로 윤석열 안을 선택할 경우 국민의힘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아는 기자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을 하나 좀 풀고 가죠. 네. 자, 이 사실은 이 갈등,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의 갈등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자 개편 이후에 이 두 사람과 계속 같이 하게 된다면 또 지지율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뒤에 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이 선대위 업무를 하냐 안 하냐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선거 한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런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김종인 정권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 중심 선대위가 될 거다 이런 언급이 당내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 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당과 선대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었죠. 오늘도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각각 모임을 갖고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후보 중심 선대위로 개편될 경우 권성동 사무총장 등 경선 승리를 도왔던 의원들이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윤핵관 논란이 있지만 윤 후보는 그동안 문거리 권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말한 대로 대선이 이제 6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김종인 위원장을 포기한다. 이 네. 선택도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 후보도 이 김 위원장이 뭐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 오늘 윤 후보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면 하는 거다. 뭐 연기만 잘해라. 뭐 이런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급한 건 후보인 만큼 김 위원장을 내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쇄신안을 받지 않는다면 결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업무를 보이콧한 바가 있었죠.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자신의 배제 가능성 보도에 대해선 발끈했습니다.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 없어. 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 보면요, 어제 오늘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의 신경전은 더 좀 거세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전 9시였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했고 오후에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때 윤 후보는 언짢다는 반응을 김 위원장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선대위 쇄신안이라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닌 후보가 직접 언급을 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후보에게 가도록 하고 효과도 극대화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직후 선대위에선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 선대위 일괄 사의 표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사퇴서를 부인했었죠. 이 표면적으로는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의사를 잘못 전달했고 정정을 하는 것으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선 김 위원장이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일은 결판이 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충격요법에서 뭐 이틀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윤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 출근을 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쇄신 효과를 생각했을 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구상을 토대로 내일은 후보가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선 의원들은 선대위와 당 지도부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내일 열어달라고 소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의 횡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투자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식을 상장한 회사로서 문제가 없는지 한국거래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사의 실제 잔고와 장부상 액수가 다르다고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자금 담당 직원 이 씨가 무단결근을 하고 잠적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직원이 범죄를 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업무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금 통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매달 자금 결제 내역을 대표이사에게 올리는 내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받은 3분기 재무제표상에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감사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내부 문제는 다들 회계 쪽에서 많이 터지니까 감사실에는 사실 회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회사 경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운영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운영 자금도 충분히 있고요. 생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제품 공급 역시도 문제 없고요. 현재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을 안게 된 투자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증권업계는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지만 시가총액 2조 원에 달하는 코스닥 우량주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1년 사이에 최전방 철책을 제집 드나들듯 오간 탈북자의 월북 소식 전해지면서 뻥 뚫린 군 경계 질타가 많았죠. 조사를 해보니 처음에 군은 북에서 남으로 건너오는 귀순자인 줄 알고 그렇게 합참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넘어온 건지 넘어간 건지도 몰랐던 거죠. 한수아 기자입니다. 2020년 11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김모 씨에게 또다시 같은 수법의 월북으로 경계를 뚫린 강원도 고성 22사단. 당시 전방경계 1차 책임자였던 GOP 대대장이 김 씨의 월북 상황을 귀순으로 오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북자 김 씨가 첫 번째 철책을 넘었을 1일 오후 6시 40분 경보음이 울렸지만 철책 훼손 등의 흔적이 없어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2시간 40분 뒤 열상감지 장비에 포착됐을 때 역시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잘못 판단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열상감시 장비로 포착된 김 씨의 모습이 점의 형태로만 보였고 월북자가 아닌 귀순자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오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합동참모본부에도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군의 오판과 초동 대응 지연으로 위기 관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합참은 내일 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군 당국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에는 북한군 3명이 마중 나오듯 김 씨를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밝혔지만 평소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1월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해온 김모 씨. 하나원 과정을 거친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충남 당진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은 잘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마지막까지 딱 뵙고 싶어가지고 욕심내고 있었죠. 말 잘 듣지 일 잘하지 하니까. 건설파트 일용직으로 일하며 수천만 원의 돈을 모은 김 씨는 주변의 유럽 여행 계획도 밝혔습니다. 월북 사건 이틀 만인 어제
당국이 청소 용역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공용이점은 없다고 판정한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돌연 몸이 아프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병 치료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다음부터는 통화 단절하고 안 받았죠. 비슷한 시기 사회 정착 교육을 받았던 서울 북부 하나센터에 들렀지만 그 직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센터 측은 김 씨가 초기 집중교육 때도 이상한 모습을 보여 간첩이나 월북 가능성 등을 알렸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월북 직후 북한군 3명이 김 씨와 접촉한 사실을 두고도 의문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군이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다며 서해에서 총을 쏴 숨지게 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사례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국경 폐쇄가 됐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과 북이 대응했던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유족들은 정부의 대응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은 지키지 않았고 북한 사람이 남하했다가 다시 월북을 했던 그 광경에서는 신변인도 요청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지켜주냐 이거예요.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1,200여억 원에 이르는 우리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비상 착륙 사고는 오늘 낮 12시 51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벌어졌습니다. 훈련 비행 중이던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한 겁니다. 동체 착륙이란 착륙 바퀴 없이 비행기 동체로 미끄러지며 착륙하는 걸 말합니다. 사고 난 전투기는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이상 보고 직후 소방차가 폼이라 불리는 특수 거품을 활주로에 뿌려 마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 등으로 조종사도 부상 없이 귀환했습니다. F-35A가 동체 착륙한 건 미국이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상황입니다. F-35A라는 기종 자체가 전 세계에서 랜딩 기어의 문제로 동체 착륙을 한 첫 사례이긴 한데 F-35의 전체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정비 쪽에 사고 원인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동일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에 감지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통합 항전 시스템을 보유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분류되며 한 대당 가격은 1,200억 원에 이릅니다. 공군은 2018년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도입을 시작한 이후 이달까지 모두 40대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서울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0cm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피해자의 온몸에는 잔혹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대표는 직원의 몸을 뒤집어 이 흔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범행이 이뤄진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대표 한모 씨가 직원에게 저지른 가혹행위가 생생히 담겼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0분쯤. 경찰의 1차 출동이 있기 25분 전이었습니다. 한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센터 내 집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어디에 몸이 있었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는 얼굴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얼굴도 빈틈없이 보이는데 입술도 다 터져 있고. 피해자는 반항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한 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양쪽 엉덩이가 시커멓게 다 터져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씨는 폭행 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1차로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바로 누운 채 하의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이런 행동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서는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됐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피도 흘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얘가 맞으면서 일을 했나 싶은 거예요. 경찰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못 가게 됩니다. 아기 걱정에 백신을 못 맞고 있는 임신부들이 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태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30주차 임신부 A씨. 식당과 카페에 갈 때마다 PCR 검사를 받는데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는데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생활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맨날 택배만 시켜야 되는 건지 약간.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라도 혼밥이 가능한데 혼자 장을 보는 혼장은 안 된다는 것에 반발이 거셉니다. 임신 32주차인 B씨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식당 같은 거는 솔직히 집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백화점 말고 그냥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절실하죠. 그리고 임산부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때잖아요. 임신부와 난임 치료자에게 방역 패스를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만 4천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엔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좀 내달라며 하소연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접종자가 그거를 퍼뜨리는 뭐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미접종자는 다 안 된다, 생활을 거의 안 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화가 나긴 하죠.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 패스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고 너무 작고 소중한데 잘못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보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는 3월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독서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단체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법원은 본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전담으로 바꾼 병원 중에 국가 유공자들이 입원하는 보훈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흘 만에 60명이 넘는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이 급히 퇴원을 하거나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인천 보훈병원입니다. 병상 137개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병상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입원 환자 69명이 열흘 만에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간 겁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원칙에 벗어난 거 아니냐. 다 낫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쫓아내듯이 이렇게 내보내면 되느냐.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국가유공자 입원 환자 4명이 남아있지만 이틀 뒤엔 무조건 병실을 비워야 합니다. 병원이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 환자용 음압병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술에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을 내보내고 코로나로 이 전담병원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불만입니다. 보훈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들은 엄동설안에 병원을 옮기는 게 불안합니다. 코로나 환자나 우린 전부 다 우리도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우리도 사람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건 병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좀 국가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60%로 내려왔고
입원 대기자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재작년에 전기차 테슬라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차량 소유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사건 직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국내에서 최근 4년 동안 2,000건 가까이 차량 문 수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2년 전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X.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전자식 문이 바깥에서 열리지 못해 차량 주인이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테슬라 운전자들은 자구책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뭐 긴급한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 다 전자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유리 깨는 비상탈출기를 다 만들어놨죠. 다 배치를 해놨어요. 지난해 시민단체는 도어 결함을 은폐했다며 테슬라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12월 국토부 압수수색을 통해 테슬라의 수리 내용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 테슬라는 지난 4년 동안 전 모델에 걸쳐 1956건의 차량문 결함을 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차 같은 단순 품질 결함부터 차량문 오작동까지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화재 사망 사고 이전부터 광범위한 도어 수리가 진행됐던 만큼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1956건 외에 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관리감독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보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자들한테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사례로 비추어서, 또 테슬라의 무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국토교통부의 차량 점검 작업 및 수리 내용을 밝히지 않아 불법이라 강조했습니다. 리콜 같은 공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은근슬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리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테슬라 관계자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번엔 대장동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던졌던 이 휴대전화, 검찰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포렌식을 해봤더니요. 정진상 부실장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또 다른 측근도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영상통화를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인도로 떨어진 휴대전화.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아이폰으로 보름 전 개통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전화기로 통화한 인물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외에 김용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과도 통화를 한 겁니다. 김 부본부장과는 압수수색 전날 2차례, 닷새 전에도 4차례 통화 시도 흔적이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전날은 약 5분간 통화했는데 통신사의 착발신 기록이 안 남는 아이폰 영상통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대변인을 지낸 측근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것이라며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 시도 횟수엔 부재중 전화도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지난해 9월 14일 화천대유대 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8차례 통화를 시도한 걸로 알려진 정 부실장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감독이고 누가 배우일까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감독이고요. 윤 후보가 배우입니다. 어제 김 위원장의 한마디가 이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선대위를 영화 감독에 비유하고 후보자를 영화 촬영을 할 때 배우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역할 분담을 연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표현들을 써야 된다. 당내에선 수습을 하려고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의 저 연기 발언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요, 지난해 7월에도 후보가 감독, 배우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 내에서도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리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잖아도 김종인 상황 이 논란을 제기해왔던 민주당 이 반응이 뜨겁던데요. 그렇습니다. 감독과 배우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연기만 해서 어떻게 선거는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중한 이 대한민국을 연기로 해서 끌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후보를 연기자로 취급하고 후보의 무능과 좌충우돌을 자인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연기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황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민주당 메시지 총괄을 맡은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연기만 잘하면 허공으로 사라진다면서 이 연기 사진으로 비꼬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심는 후보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쓰는 표현인데요. 탈모인들에겐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이 뽑는다라는 말을 심는다로 대체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관련 공약을 내놨다면서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후보가 청년 선대위로부터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받아서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네. 국회의원들도 홍보에 나섰군요. 네, 박주민 의원은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전재수 의원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적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탈모 관련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총선 당시 민생당이 청년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자신감을, 청년층의 탈모, 여드름 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보험 정역 확대를 요구합니다. 요즘 두 후보가 소소한 이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 비싼 약값을 줄일 여지가 생긴 탈모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에 이재명을 심는다라는 환영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소리다, 결국 다 세금이다 같은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료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공약이 화제를 불러온 만큼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지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꼼꼼하게 따져는 봐야겠죠. 네, 어쨌든 이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공약에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새 학기 준비에 들뜰 시기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범죄 피해로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남 김해의 초등학교 2학년이던 홍서훈 군은 등굣길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사고를 당한 9살 홍서훈 군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전 취재진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키가 부쩍 큰 서훈 군. 하지만 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이 엄마 봐봐봐. 엄마. 성이 밥. 천천히 밥 먹어요. 밥 들어간다 성이. 삼형제 중 둘째인 서훈 군. 엄마는 서훈 군만 돌볼 수도 없습니다. 치료비를 제외하고 간병비로 지출되는 돈만 매달 400만 원에 이릅니다. 교내 안전사고로 치료 중인 학생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9월.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간병비는 고스란히 서홍군 부모의 몫입니다. 서홍군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화셔터 관리 책임자인 학교 행정실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2020년 말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소홍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소홍의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큰애가 졸업해도 소홍이랑 막내랑 같이 학교 이렇게 또 다니겠다.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을 상상했었는데. 1년 넘게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에서 동급생에게 권투 연습을 빙자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동급생들의 2시간 넘는 폭행에 2달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서 있으면은 이제 강직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하는데 바르르 떨거든요. 지난해 3월 만났을 때보단 다소 호전됐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았어? 오늘 어땠어? 혼자 제대로 일반적으로 걸을 수 없고 좀 뒤뚱뒤뚱 그렇게 걷는데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예요. 가해 학생 2명은 중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장기 8년과 단기 4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으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올해 고3이 돼야 할 A군. 학교 측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진급의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이 출석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다음 학기의 초반에라도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간절하고요. 취재진은 A군에게 자신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평화라는 2글자를 적었습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그냥 평화롭게 별일 없이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장난치고 또 놀고 또 그냥 수업 받고.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자전거가 어느 순간 거리에 흉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이 폐 자전거들을 고쳐서 판매에 나섰습니다. 중고가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방치된 자전거들. 바퀴부터 손잡이까지 녹슬지 않은 곳이 없고 바구니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매일매일 여기 지나가는데 정말 흉물이에요.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약 8만 대의 방치된 자전거가 수거됐습니다. 서울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고친 재생자전거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흉물 취급을 받던 폐 자전거는 이곳 센터에서 수리 과정을 거쳐 새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수거와 수리는 노숙인 등 자활 근로자들이 담당합니다. 자전거 기술이라는 것을 또 이제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재생자전거를 구매한 뒤 자활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신품 출고가가 100만 원인 자전거도 1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보니 판매 시작 반나절 만에 10대 중 석 대가 팔렸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다 보면은 되게 아깝고 이쁜 자전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취지에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가지고. 재생자전거 추진업체는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탔던 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 서울시는 광진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과 마주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팩트맨이 확인해 봅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등이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정지가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요,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 할증에도 반영한다는 게 경찰청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 규정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처럼요, 상당수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를 피해서 지나가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죠. 이런 오해의 배경에는요, 도로교통법의 모호한 기존 시행규칙이 한몫을 했습니다. 빨간불일 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보행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보니까 교통 흐름만 해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온 겁니다. 다른 자동차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을 때 오히려 차선까지 변경하면서 위협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했죠. 경찰청은 문제의 규정도 우회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정지,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 유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인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새해 첫 출근 날부터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에 복귀하던 바이든 대통령도 지각을 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델라웨어 자택에서 새해를 보낸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지만 이동식 계단을 옮길 차량 바퀴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바이든은 30분 가까이 전용기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거센 눈폭풍 속에 전용 헬기 대신 차량을 타고 백악관으로 겨우 이동했습니다. 의회 의사당 앞에 출동한 중장비가 눈을 퍼내보지만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기 벅찹니다. 눈폭탄이 떨어진 워싱턴 일대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여 3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연방 정부와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You should stay home, stay off the roads. The roads right now are very slick. 지금 이곳 워싱턴은 밤 10시가 넘었는데 인도는 물론 이렇게 차도까지 눈이 수북히 쌓여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물론 일상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바탕 눈싸움으로 동심을 만끽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Let's go to the snowball fight. So I got all my stuff out of the closet, got all suited up, and came down here. 인근 버지니아 주민 34만 명은 정전으로 추위에 떨었고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선 70%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업무도 대부분 중단돼 하루 신규 확진자 40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소한입니다. 이름만 보면 얕잡아 보기 쉬운데요. 평균적으로 대한보다는 소한 무렵이 더 춥습니다. 절기답게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부턴 영상권을 회복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5도 아래 머무는 만큼 출근길 두툼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선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닷새째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영남 등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고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제주엔 비가 내리고 제주 산지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영하 7도, 한낮에 서울은 3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깊이 반성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안 하든 제1야당의 내부 혼란을 지켜보는 국민은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모가 후보에게 대놓고 연기를 하라 하고 후보는 내부 수습하느라 국민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잖아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데 이 새해엔 비전이나 정책 경쟁 좀 하려나 기대했던 국민들은 또 좌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말 이런 대선은 처음.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